코스피는 5천을 넘었는데 경제는 역성장을 했다고 하고 요즘에 나는 주식을 안 해서 나만 소외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시장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자신 있는 사람은 드물 텐데요. 그래서 더 이런 대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 머니홀라에서는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을 다뤘었는데요. 최근에는 조지 소로스에 관한 책이 나와서 이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워런 버핏 책을 하셨다는데 그건 누구랑 하셨나요? 정주용 의장님을 통해서 그 책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감히 감이요? 버핏 책 하셨으면 그때 저를 불러주셔도 될 법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감히 낄 자리가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버핏도 좋아하시고 소로스도 좋아하시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 검증된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대표님 다른 채널들에 나오신 거를 보면서 거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팔로우를 했었는데 우선 또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 옷이 최애인가? 이 옷을 별 생각 없이 입었는데 이게 편하게 해리포터 굿즈거든요. 제가 평생에 굿즈를 딱 3개 사봤는데 하나가 뉴진스 티셔츠고 하나가 진격의 거인 티셔츠고 이게 또 3번째로 작년에 그 런던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처음 가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서 입고 다니고 있어요. 좋은 날만 입고 다니는데 소로스 하면은 또 이 시장의 마법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법사, 해리포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귀여우십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여의도의 미생으로 살고 있는 조그만 자산운용사 하고 있는 홍진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표님은 요즘 운용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쏠쏠한 수익을 내고는 있으나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마찬가지일 텐데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99%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웃퍼폼하는 매니저는 뭔가 운용을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 물론 잘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벤치마크 대비 언더퍼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도 평범한 매니저의 한 명으로서 벌고 절대 수익은 잘 나고 있으나 뭐 상대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 네. 2026년에 어떤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대표님도 생각을 하고 매년 그 질문을 받긴 받아요. 뭐 올해 장 어떻게 보시냐. 보통의 질문들은 이제 한 해 한 해의 장세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질문은 종종 받는데 주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고 한 2-3번 본 분들은 저 양반은 이 질문 해봤자 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거라서 별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겠다 해서 그 질문을 안 하시면서도 그래도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든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라는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해 한 해의 장세를 신경 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30-40년은 할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향후 30-40년간 누적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했을 때 이게 20%가 될 것이냐 10%가 될 것이냐 0%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 100%가 될 것이냐 그 사이에서의 게임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올해의 장세가 어떨 거냐를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일은 베스트 케이스로 한 0.5% 정도 플러스 효과를 줄 거예요. 네, 안 좋은 케이스로는 마이너스 100%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다. 저는 특정 시그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1대1로 매치를 시키진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의 에셋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에셋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에셋을 보유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보유 기간 동안 이 녀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성과,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의 연환산 숫자가 얼마 정도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보통은 그래도 연 20 정도는 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판단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랬다가 그게 맞으면은 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틀렸을 때는 그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 중후반 그래도 나름대로 현명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떤 시그널을 그러니까 시장에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뭔가를 판단한다라 함은 이것만 가지고 산다 판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에셋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뢰를 꺾어버리느냐 아니냐 기존에 한 연 30은 주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아니다 연 20 정도로 기대치를 낮춰야겠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가다가 연 20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얘는 연 한 5% 정도밖에 기대를 못하겠다 혹은 마이너스를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구로 지내고자 한다 혹은 뭐 연인이 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이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뭐 금사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에셋을 다루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그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점진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라데이션 분노, 뭐 그라데이션 사랑, 뭐 이런 표현들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종종 보는데 우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온오프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에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인버스 같은 것들도 특히 요즘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는 그 인버스를 사는 그 심리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인버스를 살 때가 자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뭘 기대하는가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인버스를 사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이게 인버스 1X냐 2X냐 3X냐가 또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향후 5년 안에 한국 증시가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내가 투자를 은퇴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5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인버스를 사는 행위가 뭐냐 대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례적인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해요. 제가 2003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네.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가는 구간 그게 그 정도의 강세장을 그 이후에는 한 2020년, 2017년, 2020년 맞아요. 그때쯤에 겪어봤고 근데 지금의 강세장은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 느꼈지만 이 정도 파워는 내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의 경험이 있지만 네. 과거 20년 경험에서는 없는 강력한 강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마치 90년대 내내 사실 90년 전체를 놓고 보면 강세장이었는데 그 정도 급의 강세장 혹은 미국으로 치면 1960년대 정도 그 정도의 좀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거고 네. 그게 단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되게 강력한 펀더멘탈한 변화가 있는 거죠. 모두들 잘 알겠지만 뭐 반도체에서 한국이 일단 전방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한국 회사들이 되게 강력한 입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섹터를 다 둘러봤을 때도 지금 펀더멘탈이 나쁜 섹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물론 없진 않아요. 펀더멘탈 나쁜 섹터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 웬만한 섹터에서 대단히 좋고 시장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슈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북극이 녹고 있어 북극 항로가 생겨 그러면은 뭐 부산항이 갑자기 수혜를 봐 라든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봤을 때 한국 회사들이 결국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물론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위험한 건데 아무튼 현재의 가격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강력한 움직임이 펀더멘탈 단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인버스를 잡겠다라는 거는 이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강력한 어떤 이벤트를 내가 그렇죠. 포착을 했어야 하고 더하기 이게 무너졌을 때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를 사서 나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시작되는 타이밍이 어디인가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첫 번째나 두 번째 한 1.5단계 정도에서 인버스 포지션을 잡아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1, 2, 3번에 전부 다
굉장히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인버스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 정도까지 정교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인버스를 잡아서 돈을 버는 게임은 일반적인 롱 포지션으로 돈 버는 것보다 한 3배 이상 어려운 어렵다. 게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속 깊은 얘기를 듣는 게 좋고요. 황주 대표님 뵙고 된 거는 또 한 분의 이제 투자 구루 덕분입니다.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금융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해제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투자 쪽에서 해제가 달려있는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던가 현명한 투자자, 최근에 나온 그 워런 버핏 바이블 이런 책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의 훌륭한 말씀인데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씩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어렵거나 네. 이런 경우에 해제가 달리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이 책에 해제를 달게 돼서요? 아, 그쵸. 네. 처음에 그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참고로 그 제가 처음 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네. 한 5년쯤 전에 나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좀 성격이 까칠한 편인데 근데 이 책 관련해서는 제목을 보자마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아, 그냥 제목만 보고? 네, 금융의 연금술이 다시 나온다는데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근데 뭘 의뢰했던 거지 해서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여기에 뭐라도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로서 정말 그 가문의 영광에 해당하는 와. 너무 뜻깊은 일이어서 네, 제가 하게 되었고 추천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해설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열심히 적었어요. 네. 해제가 거의 20페이지. 책 중에는 고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음악에도 미술에도 고전이 있잖아요. 시대를 관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안겨주는, 그러니까 책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금융의 연금술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이 책도 그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를 공부를 한다고는 많이 하지만 사실 투자를 잘 한다? 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잘 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컨텐츠로 남겨주는 경우가 또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다 하고 났을 때 내가 진짜 투자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울 수 있는 컨텐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해요. 네, 물론 뭐 투자의 어떤 개념들, 용어들을 알려주는 컨텐츠야 뭐 당연히 굉장히 많고, 뭐 어떤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 혹은 분석 결과, 리포트들 이런 거 넘쳐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들인데, 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믿을 만한 답을 던져주는 교재, 컨텐츠는 정말 없거든요. 이 책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가 변해도 크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쉬운 대답이죠. 정답이기도 하고. 이 책을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책을 만난 거는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 제가 두 번째 책,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쓴 게 2022년인데 그때 저 금융의 연금술을 저게 한 80년대쯤 옛날에 번역돼서 나온 구판이 있는데 그걸 구해서 힘겹게 읽었고 읽으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고 이 책이 다시 출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쯤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책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이기는 패러다임이라는 책이었고, 그 지금은 소로스 투자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도 해제 쓰셨다고. 네네. 조지 소로스의 강연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은 게 2009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계관이 매우 크게 바뀌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좀 알기 쉽게 강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소로스의 근본 책이 금융의 연금술인데 이 책은 언제쯤 읽을 수 있을까라고 10년 동안 생각만 하다가 제가 거장들을 다루는 책을 쓰게 되면서 네. 소로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읽어봤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죠. 물론 당연히 한 번 읽어서 다 소화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살면서 계속 다시 읽어야 될 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격적이었고 세계관을 바꿨고 덕분에 살아남았다라고 한 책은 이 책은 아니고 이기는 패러다임. 그러면 그 책을 먼저 보고 이걸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순서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도 제가 해제를 쓰긴 했는데 그래서 그 책도 보면은 리뷰에 여기 해설 쓰신 분이 잘 써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런 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해제를 쓰면서도 약간 그 투자 특강에서 제가 해설을 썼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해설을 남겨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달리 딥하게 했어요? 썼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특강 되게 얇거든요. 네. 판형도 요만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한 시간 정도면 후루룩 읽어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정도의 깊이 그 정도보다 훨씬 깊은 깊이가 있는 책이지만 그거 읽고 이거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워밍업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두꺼운 책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인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냐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투자의 여러 용어들이나 뭐 분석 기법들 뭐 이거 다 습득하고 투자를 많이 해보고 좀 부딪히고 깨져보고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좀 성공과 실패를 다들 좀 경험을 해본 다음에 좀 헤맬 때 그럴 때에 이거야 라고 던져줄 수 있는 좀 그런 종류의 책이라서 뭔가 투자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물론 좋은데 그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내가 지금 방황의 시기에 있다고 느낄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 투자자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좀 잘한다, 내가 좀 칠 줄 아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투자의 여러 스타일 중에서 뭐 이런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 것 같고 뭐 나는 뭐 이런 분야에 좀 강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앞으로 뭐 1년에 한 30%쫙 앞으로 한 30년간 벌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매우 위험한 때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뭐 그럴 때가 위험한 때니까 나는 이제 투자 그만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어쨌거나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온 바대로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특히나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2021, 22, 23 뭐 이럴 때까지는 내가 돈을 꽤 잘 벌었는데 24년 좀 이상해. 25년 왜 이래? 25년에 마이너스 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26년은 좀 다를까 했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워. 내가 알던 주식시장과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종류의 얘기는 지난 100년 동안 늘 많았기는 한데 내가 알던 시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다가 아닌가 싶을 때 그럴 때 뭔가 해답을 뭐 정답은 아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책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해주신 셈이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보고 인생의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공부를 올해는 좀 진지하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은 관심을 덜 기울였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여러 나라에 살아보고 뭐 이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착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되게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 아니 버핏도 사실 성격 되게 이상하거든요. 버핏 그 스노볼이라고 스노볼. 버핏 전기가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현명한 사람, 구루 이렇게 하고 조지 소로스는 투기꾼, 막 환투기, 막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프레이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인식이 참 안타까워요. 뭐 제가 입은 것 친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울 건 없지만 참 좀 경로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지는 거는 너무 리스키한 일인 것 같아요. 이분은 엄청난 부자신데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투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투자는 훌륭한 가치를 가진 뭔가를 나만의 훌륭한 식견으로 네. 발견을 해가지고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걸 내가 딱 발견을 해서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딱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은 돈을 벌고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좀 약간 현인 같아 보이고 딱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고고한 학처럼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좋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가? 사실 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죠. 그리고 곳간이 부유해지면은 좋은 사람이 되기도 좀 더 편하잖아요. 곳간이 부유해야 여유로워지고 주변에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돈을 버는 거는 일단 기본이고 돈을 번 이후에 그게 이제 어떤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제 그 이후에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 네. 좀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식, 나쁜 방식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면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고 그게 아닌 선에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정답지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정답지를 배울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뭐 워런 버핏이니 이런 훌륭한 투자법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시는 분들을 배웠다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사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여러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배우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도 배워야 될 거잖아요. 잘한 사람이 전 세계에 3명이 있다면 만약에 전 세계에 3명의 딱 3명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3명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고르면 될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투기꾼이야 해버리면 근데 사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좀 되게 뭐랄까 일단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 파운드화 공매도 맞아요. 네, 아니면은 그거. 뭐 말레이시아 링깃화 공매도 뭐 이런 되게 위기 상황에서 돈을 버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도 개인 주식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떤 투자라는 행위가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주식 투자 인구가 워낙에 적었을 때는 뭐만 터지면 투기꾼의 어떤 음모 주식 소행 투자 자체를 커브시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 세력의 개입으로 막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그런 나쁜 음모도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각 플레이어들이 돈 벌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이지 않은 행동들의 결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는 누군가를 나쁘게 포장하고자 했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타겟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소로스 퀀텀 펀드가 했던 거는 그냥 뭔가가 고평가되어 있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귀성이라는 이분이 제창한 개념이 약간 연결이 되기는 하는 건데 이런 유명하고
큰 자금을 굴리는 펀드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다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많았고, 아무튼 고평가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그 고평가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냥 그거일 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앞뒤를 바꿔서 나쁜 이 사람을 악마화하려고 한다면은 인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쟤네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화폐가 폭락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그 화폐 가치가 정당했느냐 아니냐, 폭락하기 전에 화폐 가치가 고평가된 거였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텐데, 그 질문에 고평가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고평가된 환율을 우리가 용인을 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화폐는 늘 저평가돼 있어. 코스피는 늘 저평가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우리 거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여러분 파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돈을 버니까 그게 미운 거고,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가리켰을 때 우르르 몰려와서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은 공매도로 돈을 벌지 않으니까. 훌륭한 투자자, 그러니까 칭송받는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돈을 벌지 않거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안 좋았어가지고 네.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의 포지션은 공매도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롱 포지션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성 이론 얘기를 지금 꺼내셨는데 네. 여기 해제에도 그 재기성 이론 쓰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직접 해제를 쓰셨으니 간단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재기성을 들어보셨으면 아마 대한민국 1% 정도에는 해당하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해요. 이걸 들으면 어, 지금부터 이제 1% 네. 투자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쁜 머니올라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방금의 제 멘트는 어떤 거냐? 외부 세상을 내가 관찰하고 네, 물이 담겨 있네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물이 있다. 인지한 거죠. 인지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컵에 있다가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외부 세계를 제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유기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 제가 이 물을 바라보고 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이 물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제가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판단했든 아니면 이렇게 가려져서 물을 못 봤든 간에 여기 물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상인데, 근데 약간 어떤 호그와트 마법의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네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물이 생겼어.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재기성이에요. 아직도 어려운데. 어렵죠. 네.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구름처럼? 네, 그러니까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외부 세상의 실제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쉽게는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일은 관측할 수 있죠. 뭐가 되게 싸. 원래 한 10,000원짜리여야 할 주식인데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00원의 주식을 한 10,000원어치 2주 샀어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그래도 찔끔 오르죠. 내가 네, 살 좀 때 오르죠. 이제 살짝 올랐다가 맞아요.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한 1조를 가진 사람이야. 음. 이 5,000원의 주식을 1조 원어치를 사버렸다. 네. 그러면은 가격이 출렁이겠죠? 사는 동안 계속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1조를 사버리면 그쵸.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5,000원이었던 주식이 10,000원까지 가겠죠. 그럼 10,000원 위로는 안 가겠죠. 나는 이게 10,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자, 실제 이게 저평가되었는지 아닌지, 실제 10,000원의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증명이 됐나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10,000원이 되었어 라 한들 실제 저평가되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한 누군가가 있었고, 이 사람이 그 판단으로 이 주식을 사야지라는 어떤 실행, 조작 기능,
조작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인지하고 행동에 인지하고 옮겼죠? 네,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죠. 그 행동이 이 가격을 10,000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5,000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네? 라고 남들도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 1조 자산가가 이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은 5,000원이었을 건데 이 판단과 행동, 인지 판단 행동의 결과로 일단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지와 판단에도 저평가였었구나, 영향을 미쳤고 이런 일이 금융시장에서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고 사실 이런 일은 인간과 인간이 인터랙션을 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근데 나는 MBTI I야. 그래서 그냥 말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쟤도 나랑 같은 성격이야. 그러니까 친해지겠죠. 근데 쟤도 막 내가 말 걸어주길 바라고 기다려. 그냥 이러고 있어. 네. 그러면은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순간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터랙션의 결과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나랑 맞을 것 같은데 라는 내 판단, 인지, 판단 그리고 가서 말을 건다라는 행동의 결과 우리는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같이 놀자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2명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내 친구가 있으면 또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쟤한테도 말 걸어볼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재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인간 관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며칠 전에 재밌는 이벤트 누군가에겐 비극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테고 관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타결이 됐죠.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협상 스킬이거든요. 뭐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책을 펼쳐도 나오는 그 협상 스킬 1, 2, 3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페이스 인 더 도어, 뭐 푸드 인 더 도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네, 일단 발부터 들여놓고 일단 아니면 앵커를 세게 던져라. 그렇죠, 세게 던져라. 그래서 일단은 무력으로 점령할 거다라고 세게 던졌다가 그렇죠. 아니다 그냥 관세로 할게 그랬다가 이제 약해진 나중에 그래서 그래도 관세 유럽 전체에 관세를 던지겠다라고 한 거니까 뭐야 이거 빡센데 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아니 그냥 우리 미군 기지 많이 두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 골든돔 기지도 둘 거야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 정도면 그래 오케이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앞에 앵커 2개를 던지지 않았으면은 갑자기 그린란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우리 거기에 그렇죠. 골든돔도 설치할 거고 막 미군 기지 확장할 건데 니네 건드리지 마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너네 왜 그러는데 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걸 노렸으면서도 그냥 앵커를 세게 던지고 근데 이게 앵커를 세게 던져서 이게 그냥 하루 만에 타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협상의 고수인 거고 사실 그린란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했던 제가 인지한 모든 협상 중에서 가장 불리한 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우크라이나 건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의 문제로 유럽 친구들끼리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괜히 나토로 엮여 있으니까 나토에 발목 잡혀서 뭐라도 하긴 안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갔을 때 너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들어라.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라 막 이랬잖아요. 그게 그 협상에서의 우위가 이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협상에서 협상의 우위를 일단 확보를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린란드 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 명분이 없어요. 아무 명분이 없는 와중에 그래서 꽤 불리한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린란드에 뭔가 하고 싶은데 협상 좀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을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은 뭐 관세 던져야 되는데 사실 관세도 이제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작년 내내 힘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관세 던져봤자 이제 아이고 트럼프 저거 또 저런다. 무슨 트럼프 치킨 어쩌고 그런 용어도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베네수엘라로 한방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잖아요. 보이고. 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한 다음에 그래서 무력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준 시키고. 다음에 그린란드도 무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던지니까 진짜 할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버린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건이 없었으면은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였지만 당장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와서 체포를 해버리는데 그런 다음에 그린란드 우리 막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아유 저분이 막 좀 많이 힘드시구나 했을 건데 트럼프니까 아 진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아 그래 뭐 무력은 안 할게. 근데 관세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력을 침공을 안 하는 대가로 관세면은 이게 그냥 관세를 던지는 것보다는 약간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트럼프도 한 발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이 관세를 받아야 되나? 근데 싫은데 어떡하지? 가 됐는데 그냥 마일드한 협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필요도 없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원하는 걸 굉장히 쉽게 얻어낸 거죠. 여기서도 재기성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인지, 판단, 행동.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게끔 진짜 만들었네요. 네, 한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협상 결과를 미국이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꽤 긴 협상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최소 6개월짜리 협상인데 이상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전략으로 본 재기성 이론의 해제였고요. 저희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 투자자들은 재기성 이론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계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무언가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눈 떴을 때 아, 그냥 내가 큰 병에 안 걸리고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관점의 차이인데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거든요. 현재의 장세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적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언제든 간에 그 수많은 여러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 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오늘의 장세에서도 재기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